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사이에 9월에서 10월로 바뀌었습니다. 세 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때 귀향하고 성묘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마다 돈이 들죠. 제 큰아들도 서울에서 차를 사더니 석 달 전에 샀는데, 처음으로 끌고 왔는데 왔다 갔다 기름값이 얼마며, 그리고 또 부모한테 용돈을 주어서 저도 양가 다니면서 또 자녀 노릇도 하고 큰아버지 노릇, 고모부 노릇도 했는데 움직일 때마다 돈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또 돈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돈에 끌려 살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About Money 이렇게 돼 있죠. About Money. 한중섭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한중섭은 생각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다. 인문학과 신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돈에 관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돈은 뭐냐? 한중섭에 따르면 사회적 발명품이다. 그래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왜 돈이 돌이 아니고 쌀이 아니고 돈이 되었느냐? 자, 여기 지금 돈을 가졌는데,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이 참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종이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을 인쇄했을 때는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돈이냐 그 말이죠. 말도 왜 돌이 아니고 둘도 아니고 둔도 아니고 돈이냐? 돈이라고 약속을 해서 그 말이 돈이 된 거예요. 쌀인데 그 쌀이라는 말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쌀이라고 했고, 지금 밥 먹는 그 쌀을 돈이라고 했다면 그 언어적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언어에서는 자의적이라 그럽니다. 필연적이 아니에요. 돈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돈도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한 것,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발명품이지, 이게 돈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쌀이 돈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배가 돈이었어요. 어느 때는 조개 껍질이 돈이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물물 교환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돈이 따로 없어요. 물건과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실존이죠. 그런데 돈은 또 한중섭 작가는 뭐라고 하냐? 그건 픽션이다. 가공이다. 허구다. 왜? 돈은 실체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5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이를테면 사과 한 박스를 준다. 그러면 사과 한 박스가 실존이죠. 돈은 픽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다른 물건을 주고받는 물물 교환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이 그 실존적 가치를 지니게 만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은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다.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추석 명절 세는데도. 참, 저도 아들 둘 다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한 사람 혼자 벌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 명예퇴직 해가지고 연금으로 살아도 그때보다 나은데, 그때는 둘 다 대학 다니니까 어때요? 방세, 또 등록금, 용돈, 가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죠.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경비, 자녀들이 또 일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도 있죠. 역시 그 경비, 길에 깔고 다니는 거 하며 학교에 다니는 그 경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돈이 저축될 틈이 없죠. 월급이 머물 틈이 없죠. 그렇게 돈은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적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또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때만 있고 돈을 좀 찍어냈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데는 없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없어도 아주 힘든 거고, 너무 있어도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무척 많죠. 조선시대만 해도 권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이야말로 부자간에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남들과 범죄 사건을 일으키고 갈등하고 하는데 그 내막을 뜯어보면 거기에 금력이, 권력이 아니라 금력이 얽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부자를 뭐라고 하느냐? 자,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니까 부자는 뭐 30억 이상이다, 또는 어디서는 뭐 100억 이상이다. 부자는 돈을 셀 수 있으면 부자가 아니다. 돈을 셀 수 없어야 부자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죠. 부자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중섭 씨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라고. 누가 뭘 원하는데, 나는 원치 않을 때 노. 일하라 하는데 일하기 싫을 때 노. 다른 사람들 다 예 하고 따라가는데 난 아니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자면 항상 뭐랄까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아니다. 부자에게도 애로가 있다. 작가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부자는 눈치 볼 게 참 많다. 알고 보면 그래요. 부자는 눈치 많이 봅니다. 남들 눈치. 애로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사실. 그리고 부자는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1% 부자에 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금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부자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빈자들은 자꾸 더 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더 먹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원하자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는 사기다. 그런데 유익한 사기다. 공산주의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사기는 사기인데 그거는 아마 더 무익한, 백해무익한 사기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먹히잖아요. 빈자들에게는.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나눠가지고 공동부유, 중국에서 그 시진핑 말하듯이 같이 잘 산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러나 공산주의 추구한 데가 같이 못 살잖아요.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쿠바라든가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거의 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데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기인데 그것은 유익한 사회체제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듣기는 참 좋지만 백해무익한, 패배적 그런 사기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제가 독서를 정리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대비하자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눈치 많이 봐야 되고 책임져야 할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주행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부자가 됐잖아요. 동생들이 그렇게 많고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뒀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자식들을, 내 이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지 하는 그 의식이 자기를 또 부자로 만든 동력, 책임감, 이게 자신을 뭐랄까요, 부유하게 만든 요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부자의 예로는 뭐냐? 관계가 불편하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끼어보세요. 그러면 부자한테 계속해서 밥 얻어먹어도 고맙단 말도 안 합니다. 나는 너처럼 부자면 더 좋은 거 살 텐데 하면서, 야, 이게 뷔페에서 이게 10만 원짜리 사냐? 호텔 같은 데 가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좀 사지. 도시락이야 이런 5천 원짜리를 주냐? 참,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돈 쓸 줄 모르냐? 친구들 알기를, 형제들 알기를 이렇게 나와요. 관계가 불편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런 비용을 안 치르기 위해서,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부자들끼리 놀아요. 부자들이 부자들끼리 노는 이유는 거기에 가야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요. 이번에도 보세요. 명절 세면서 친구들하고 모일 때도 부자는 말 조심해야 돼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돈 쓰면서도 안 쓴 척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부자라고 돈만 낸다고 와서 전도 안 붙이고 며느리인데 그냥 얼굴 살짝 밥 먹을 때만 내밀고 바로 가면서 나는 돈으로 다 때웠잖아 하면 또 욕먹어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관계가 불편하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눈치 많이 봐야 된다. 책임이 막중하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당장 가족 관계에서도 참 불편하다. 가족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는 벌고 누구는 안 벌 때, 안사람이 벌 때 남편이 안 번다면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보통 가정하고 다르니까 불편하고, 또 남자가 벌고 여자가 안 번다 하더라도 집에서 뭐 살림을 이렇게 하느냐, 자식 새끼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그리고 집구선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렇게 나오면 왜 이렇게 돈을 안 모여가지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길래 나오면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서 대고 자녀는 나 혼자 낳냐, 같이 책임져야지. 그리고 돈은 그 쥐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무슨 남을 게 있다고 그걸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겠느냐.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돈 벌어준다고 해서 그래 기다리자. 정년퇴임만 하라. 그래서 일본에서 이 퇴임 이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황혼 이혼. 이렇게 부자는 애로가 많다. 그럼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하려면 모험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빈자들은 언제 모험하냐. 나중에 모험한다. 부자들이 처음에 해야 할 것을 빈자들은 나중에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것을 실패자들은 나중에 한다. 그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투자에서도 그래요. 저도 그 에코프로, 제가 투자 하나도 안 치면 안 사람일 때 이렇게, 에코프로가 올 3월인가? 2월인가? 그때만 해도 24만원 갔습니다. 24만원. 저는 이제 유튜버 듣고, 책 읽고, 이런저런 제가 소로스라든가,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이런저런 친구들의 책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그래, 잘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24만원대 한 사람한테 사라 그랬는데, 그거, 이게 몇백 원 싸게 살려다가 못 샀어요. 그래서 결국 37만원에 샀나? 그래가지고 한 80 몇만 원에 팔았나? 아무튼 수익이 나긴 났을지라도 23만원에 샀으면 한 400%까지 그 첫 번째 제가 골라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직접 하면서도 몇 개 고르긴 했는데 그만큼 잘 고르는 애는 없었는데, 그래요. 모험도 하려면 초반에 한다고요. 그보다 더 빨리 10만원 한 사람들은 10배 했잖아요. 10배. 이른바 템버거. 주식에서 이렇게 나오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성공도 마찬가지죠. 다른 분야에서 직업적 성공에서도. 그런데 그런 성공에도 사이클이 있는데, 성공과 실패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엔 군중심리가 관여한다. 그래, 제가 지금 6개월도 안 됐습니다. 투자하면서 보니까 테마주다. 요즘 정치 테마다. 무슨 전도체다. 2차전지다.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잘 이용해서, 군중심리를 잘 이용해서 사이클을 잘 타는데, 하강기에 들어가서 상승기에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파는데 상승기에 사가지고 하강기, 그러니 가난해지죠. 실패하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약 8알은 8분응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10% 20% 먹고, 잘못하면 망하기 그냥 절반도 망하는 거죠. 절반 이하로 떨어져 볼 수가 있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초기에 사가지고 금방 판 거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요새 보니까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한 40% 50% 빠지는 것도 일도 아니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해야 모험을, 그래야 크게 먹는 거죠. 모험적인 거예요. 주식도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예요. 자기 인생 직업 잡는 것도 모험적인 투자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모험을 해야 돼요. 도냐, 개냐, 뭐냐, 유시냐, 모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선택, 그리고 책임지는 것, 그게 성공한 사람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험을 꺼리니까.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러면 투자에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틀리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한중섭 작가는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무능한 전문가들 많아요. 자격증은 있어도 이를테면 뭐 투자에 대한 자격증도 많겠죠. 그러나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투자 잘하느냐? 나와서 실전해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무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다음 속임수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기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이야기예요. 전문가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거 사시오 해놓고 자기는 팔고 떠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사시오 해놓고 자기 미리 사놓고. 그런 그 사이비 전문가들 내지 사기꾼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복잡성이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생겨서 정말 유능하고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전문가가 틀리는 수가 있다. 전문가도 상중하가 있어요. 나눠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주식 투자 조금 요새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골라야 돼. 사람 볼 줄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특히 조직 우선주의잖아요. 조직에 우선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뭔가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이렇게 단기간에 내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직업적 속성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개인 투자자지만 나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려고 한다. 가치주를 사서 성장주를 사서 그것과 함께 같이 성장하려고 한다. 한번 샀다 하면 잊어버리고 묻어두려고 한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말을 들으면 돈을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투자는 뭐냐? 이 사람은 지적 스포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 같은 것은 지식 스포츠 그 속성도 있지만 심리게임 속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알고 군중 심리를 알고 개인 심리를 알고 집단 심리를 알고 무의식도 알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거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주식 투자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사고 파는 건.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가는데 잘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지적 스포츠이자 심리게임이자 이 일이 투견들하고 싸우는 하룻강아지인 거예요. 근데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룻강아지입니다. 그건 원래 한해된 강아지인가요? 하여간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볐다가 범한테 잡아먹히잖아요. 잡아먹히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는 이 고수들이 입을 버리고 하수들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 돈은 내 거다. 날만 새면 내 거다. 아니 날이 새기도 전에 몇 시간만 있으면 내 거다 하고 있을 거예요. 자, 돈의 주인이 되려면 읽어야 할 책, 돈의 철학을 세워야 할 책 소개하겠습니다. About Money, 돈에 대하여, 돈에 대한 철학을 쓰고 있는데 이 About Money 이런 류의 책도 읽어야 어찌 보면 그 돈을 섬기지 않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황금 숭배주의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는, 잘 못 번다 하더라도 좀 더럽게 벌어서 잘 쓰는 것도 좋지만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전세 사기꾼들처럼 남 아프게 남 죽이고 그렇게 버는 돈은 실제로는 악마의 돈이죠. 악마의 손에 들어간 돈이죠. 그런 돈이 아니라 진짜 그 깨끗한 돈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책 저런 책 읽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성공하길 바라고. 이 추석 연휴 긴 사이에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의식을 잘 가지고 잘 썼으면 소비도 멋지게 하면 어찌 보면 보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 끌려가는 목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